콘크리트, 재료, 배합, 시공, 총정리, 전편. 시멘트 클링커 주요 화합물 포틀랜드 시멘트와 혼합 시멘트 영상에서 포틀랜드 시멘트는 석회석, 점토, 철광석을 혼합 및 소성한 후 석고를 넣고 분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은 먼저 석회석과 점토를 4:1 비율로 섞고 그곳에 규석, 철광석 등의 광물을 추가로 섞어 미세하게 분쇄한 뒤 회전 킬른이라고 하는 돌아가는 용광로에 넣어서 1400도에서 15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혼합물의 일부가 용해될 때까지 소성, 즉 연소하면 산화칼슘, 즉 생석회가 이산화규소, 알루미늄, 철 성분과 결합해서 3에서 25mm 정도 크기의 다공질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시멘트 클링커라고 불러. 이 시멘트 클링커를 급냉시키고 석고를 3% 정도 첨가한 후 미분쇄해서 분말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가 제조되는 거지. 일부 시멘트 제조업체는 시멘트로 운송하면 먼지도 날릴 수 있고 시멘트의 풍화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클링커 덩어리 형태로 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 또 앞선 강의에서 시멘트 주성분은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라고 했는데 시멘트 클링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인 석회석과 점토, 규석, 철광석에 이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어. 또 주 재료인 석회석은 탄산칼슘 CaCO3를 주 성분으로 하고 규석과 점토에 이산화규소 SiO2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시멘트 클링커의 주 원료의 성분은 탄산칼슘과 이산화규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이제 시멘트 클링커의 주 원료의 성분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 시멘트 클링커를 구성하는 광물에 대해 알아볼까? 앞서 설명한 석회석의 주 성분인 탄산칼슘 CaCO3에 열을 가하면 이산화탄소 CO2가 분리되면서 산화칼슘만 남는데 이 산화칼슘은 규석과 점토에 함유된 이산화규소 SiO2와 결합하여 규산칼슘 화합물을 만들게 돼. 이 규산칼슘 화합물이 시멘트 클링커의 70%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산칼슘 화합물은 알라이트라고 불리우는 규산 3칼슘, 벨라이트라고 불리우는 규산 2칼슘으로 또 나뉘지. 여기서 알라이트는 초기 강도에 반응하는 주요 클링커 광물이고 벨라이트는 장기 강도에 반응하는 클링커라는 것을 추가로 참고해두자. 또 규산칼슘 화합물 결정에 간극을 채워주면서 존재하는 간극상 물질이라는 화합물도 있는데 이 간극상 물질은 페라이트상과 알루미네이트상으로 또 나뉠 수 있지. 지금까지 설명한 클링커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으니 다음의 표를 참고해보자. False set 시멘트의 헛 응결, 이상 응결, 이중 응결. 시멘트의 수화 반응은 시멘트에 물을 부어 자극하면 다량의 열, 즉 수화열이 방출되면서 시멘트가 응결돼서 수산화 칼슘이 생성되는 현상이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멘트의 헛 응결, 이상 응결, 이중 응결이라고도 불리는 false set에 대해 알아보자. 설명에 앞서 시멘트의 응결이란 시멘트가 수화 반응으로 점점 굳어져 유동성을 잃고 굳어지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고 시멘트의 경화란 응결 이후에 강도가 발현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야. 그리고 시멘트의 초결이란 시멘트에 물을 붓고 1시간 이내에 시멘트가 아직 부드럽지만 유동성이 서서히 없어지는 단계를 말하고 종결이란 시멘트에 물을 붓고 10시간 이내에 응결과 경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해. 이런 시멘트 수화 반응 관련 용어들은 1교시에 출제될 수 있으니 개념을 먼저 잡고 가자. 그럼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false set 이상 응결이란 시멘트의 초결을 설명하면서도 말했듯 시멘트에 물을 붓고 1시간 이내 초결 과정에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부드러워야 하는데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마치 굳은 것처럼 되는 것을 false set 이상 응결이라고 말해. 이상 응결이 있더라도 사실 휘 저어주면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정상적인 응결 과정이 진행되지. 이런 이상 응결, 헛 응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난 시간에 시멘트를 제조할 때 시멘트 클링커에 석고를 첨가한 후 미분쇄하여 시멘트를 만든다고 배웠는데 이때 석고 첨가량이 적을 때 이상 응결이 발생한다고 해. 조금 말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석고 첨가량이 부족하면 알루민산 3칼슘 C3A의 활발한 수화에 의해
C3AH6가 신속하게 생성되어 수분 이내에 급결이 일어난다고 하니 참고만 해두자. 그리고 시멘트를 제조하려고 시멘트 클링커와 석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이상 응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분쇄 열 때문에 시멘트를 제조할 때 첨가한 이수 석고보다 용해도가 높은 반수 석고와 무수 석고가 형성되는데 이 석고들이 용해되면서 이상 응결 현상을 보인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만 해두자. 그리고 시멘트의 풍화에 의해서도 이상 응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반수 석고의 경화 시간이 지연되어 이상 응결이 나타난다고 하는군. 자세한 내용은 참고만 해두고 이상 응결의 원인은 시멘트 제조 시 석고 첨가량이 적어서 시멘트 클링커와 석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그리고 시멘트의 풍화라는 것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폴스셋 현상의 대책은 시멘트 제조 시 석고 첨가량을 준수하고 시멘트 클링커와 석고 분쇄 시 분쇄기 출구 온도가 낮도록 냉각 대책을 세우고 또 석고의 일부를 불용성 무수 석고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순환 골재 의무 사용 제도와 품질 관리 토목 시공 기술사 주제 한 바퀴 강의 쇠석 및 순환 골재 시간에 순환 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한 후 다시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골재라고 했었지. 오늘은 이 순환 골재와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의 건설 폐기물법 제 38조에 따른 의무 사용 제도와 KCS 14-20-21 순환 골재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순환 골재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먼저 순환 골재와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의 의무 사용 제도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 골재가 천연 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골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소유량의 40% 이상을 순환 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야. 그런데 순환 골재는 알겠는데 자꾸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이라고 하니까 순환 골재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이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이란 순환 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순환 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리고 순환 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콘크리트 제품, 주로 벽돌, 블록, 도로 경계석 등을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이라고 하니 개념을 알고 가보자. 순환 골재를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의무 사용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의무 사용을 하는 재활용 용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면 도로 공사용, 성토, 매립시설 복토 등 토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및 콘크리트 제조용, 전력구 및 통신구 설비공사 되메우기용으로 쓰인다고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도에 의한 의무 사용량은 소요량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기억해두자. 그런데 순환 골재 의무 사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시 다음의 경우가 확인되면 의무 사용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데 먼저 공사 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단 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최대한 사용해야 하고 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하니 의무사용 면제 사유도 기억해두도록 해보자. 또 의무사용 제도에 의해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대상은 발주처이고 제출 시기는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류는 사용계획서와 순환골재 공급계약서, 순환골재 품질기준 확인서이며 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보자. 마지막으로 KCS 142021 순환골재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KCS 142021에서 규정하는 순환골재 품질은 다음의 표와 같아
이 중에서 절대 건조 밀도 기준이 굵은 골재가 2.5 이상인 것, 흡수율이 굵은 골재가 3% 이하인 것, 알칼리 골재 반응에서 무해해야 한다는 것, 이물질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특히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리고 순환 골재의 품질 관리 시기 및 횟수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월 1회 이상, 순환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대체로 순환 골재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큰 틀에서 이해하고 가보자. 골재 중 유해 물질과 콘크리트 품질, 유해물, 함량 기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로 깨끗한 강자갈이나 강모래를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강자갈, 강모래는 공급의 한계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무한정 사용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순환골재를 포함하여 육지자갈, 산모래, 바닷모래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골재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은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내구성 저하, 최적 수축, 균열 발생, 응결 촉진 등 콘크리트의 많은 결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해진 유해물 함량 한도를 준수해야 돼. 그럼 오늘은 골재 중에 있을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유해물질에 의한 문제점,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명시된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골재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유기불순물은 식물이 땅속에서 부식돼서 즉 썩어서 생기는 물질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산모래는 물론이고 육지모래에 두루 섞여 있을 수 있는 물질이야. 이 유기불순물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시멘트 응결과 경화를 지연시키고 불순물 양이 많으면 경화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 그리고 니부는 실트, 점토 등의 미세한 광물 입자를 말하는데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 저하, 단위 수량 증가, 최적 수축, 건조 수축 증가, 양이 많을 경우 균열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해. 또 세척되지 않은 해사에 함유될 수 있는 염분도 유해 물질인데 콘크리트 응결을 촉진시키고 철근을 부식시키며 장기 강도 저하, 수밀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지. 그리고 부드럽고 부서지기 쉬운 돌이 깨진 조각, 즉 연한, 석편도 유해 물질로 구분되는데 연한, 석편은 콘크리트의 균열, 박리 등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해. 그리고 골재에 함유될 수 있는 석탄이나 갈탄 성분도 유해물질로 구분되는데 이 물질은 철근 부식을 주로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골재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는데 특히 장기 강도가 저하될 수 있고 내구성이 저하되며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반죽에 필요한 수량이 많아지고 건조 수축 균열을 야기시키며 수밀성이 저하되고 응결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골재 부착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이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명시된 굵은 골재와 장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굵은 골재는 중량 백분율 기준 점토 덩어리 최대 0.25% 이하, 연한 석편 5% 이하, 200번째 통과량은 1% 이하, 그리고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세제곱밀리미터의 액체에 뜨는 것의 함유량은 외관이 중요한 콘크리트의 경우 0.5% 이하, 기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1%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그리고 잔 골재는 중량 백분율 기준 점토 덩어리는 최대 1% 이하, 200번째 통과량은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는 3% 이하, 기타의 경우에는 5% 이하여야 하고 석탄, 갈탄 등의 함유량은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이하, 기타의 경우 1% 이하가 되어야 하지. 그리고 염화물 NaCl은 0.04%가 허용 한도이니 기억해두자.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란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타설 시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고 경화 후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경제적인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설계를 말하는데 오늘은 토목시공기술사 콘크리트 배합 시간에 이미 배운 여러가지 배합 단계들을 상기해가며 콘크리트 배합 설계 순서 등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배합 설계 방법에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는 콘크리트 중에서 단위 수량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험적 배합을 해보며 적정한 배합 설계를 찾는 시험적 배합 방법이 있고, 계산에 의한 배합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배합 참고표에 의한 배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콘크리트 배합 설계의 절차를 알아보자면 설계 기준 강도, 배합 강도, 시멘트 강도, 공기량, 물 결합제비, 슬럼프 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잔 골재율, 단위 수량, 시방 배합, 현장 배합, 통상 이런 순서로 배합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암기를 해두는 게 좋으니 설배, 시곡물, 슬, 국잔수, 시연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기억해보자. 그럼 배합 설계 절차를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자면 먼저 설계 기준 강도란 설계 시 구조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강도로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28일 강도, 댐 콘크리트에서는 91일 강도를 기준으로 해. 또 배합 강도란 시멘트, 골재 등의 각 재료들의 계량 오차, 시험 오차 등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을 고려하여 설계 기준 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설계 기준 강도 대비 크게 결정한 배합 시 강도라고 할 수 있고, 시멘트 강도는 현장에 반입된 시멘트에 대해 KSL 5105에 규정한 시멘트 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통해 시멘트의 28일 압축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공기량은 콘크리트 내 연행 공기 분포량으로 워커빌리티와 압축 강도 저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 물 결합제비는 시멘트 등 결합제 중량에 대한 수량의 중량 백분율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슬럼프 치는 슬럼프 콘을 타령했을 때 상면에서 밑으로 무너진 길이를 말하는데 작업의 난이도와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와 규모, 재료 분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 Gmax는 강도, 재료 입수 용이성, 경제성, 철근 배근 간격, 시방서,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잔 골재율 SA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잔 골재율을 낮추는 최적 조건을 찾아야 하며,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양을 말하는데 워커빌리티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단위 수량은 최소로 해야 하고, 시방 배합은 시방서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시한 배합으로 잔 골재는 전부 4번체를 통과, 굵은 골재는 전부 4번체의 잔류, 골재는 전부 표면 건조 포화 상태라는 조건상의 배합이고, 현장 배합은 현장에 저장된 골재의 상태와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혼합률을 고려해서 시방 배합에 맞도록 보정한 배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토목시공기술사 한바퀴 영상의 각 주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배합 설계 시 주안점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경제성을 위해 같은 품질이면 적은 시멘트량을 지향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적은 단위 수량을 지향해야 하며 잔골재나 물에 함유된 염화물 혼입량을 최소로 해야 하고, 슬럼프 치는 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낮은 값이 바람직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혼화재량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증가 계수와 변동 계수. 지난 시간에 설계 기준 강도는 설계 시 구조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강도고, 배합 강도는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을 고려하여 설계 기준 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설계 기준 강도 대비 크게 결정한 배합 시 강도라고 했지. 또 설계 기준 강도 FCK와 배합 강도 FCR 시간에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 관계식에 대해 설명했었는데, 이 관계식 말고도 증가 계수를 통해 배합 강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했을 때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나올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하여 그 계수를 정하고, 이 계수를 설계 기준 강도에 곱하여 배합 강도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나올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설계 기준 강도에 곱하는 계수를 증가 계수라고 해. 그리고 이 증가 계수를 구할 때 활용하는 계수를 변동 계수라고 하는데, 오늘은 기출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으며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과거 강의 때 설명한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의 관계식과 함께 답안에 기입하기 좋은 증가 계수와 변동 계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증가 계수는 앞서 설명했듯 설계 기준 강도에 곱하여 배합 강도를 결정할 때 쓰는 계수이므로 FCR 배합 강도는 알파 증가 계수 곱하기 FCK
설계 기준 강도, 이렇게 배합 강도, 설계 기준 강도와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변동 개수는 다음의 식을 우선 외울 필요가 있는데, 표준 편차 S를 압축 강도 시험의 평균값 X바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 변동 개수 V야. 또 이 변동 개수를 구하는 식에서 쓰이는 표준 편차는 시공 조건, 기상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상 비슷한 과거 조건의 경험을 토대로 가정하는 값임을 참고하자. 또 식을 보면 알 수 있듯 표준 편차가 클수록 변동 개수가 커지는데, 즉 변동 개수가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이므로 변동 개수가 클수록 콘크리트 재료가 기준에서 벗어날 확률, 즉 불량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식을 통해 이해해보자. 그리고 증가 계수 알파와 변동 계수 V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 식은 변동 계수 식처럼 외우기보다 압축 강도 시험치 분포도와 변동 계수의 식을 통해 유도를 해보기로 하자. 먼저 압축 강도 시험치 분포도는 다음과 같고,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나올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분포도에서 하위 5%는 목표치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어. 또한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나올 확률이 5% 이하를 만족하는 시험치 분포도이기 때문에 시험의 평균값 X바는 FCR, 즉 배합 강도라고 할 수 있고, 표준 편차는 S인데 이 S에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나타나는 확률에 의해 정해지는 개수 K를 곱한 값을 평균치에서 빼면 하위 5% 집단의 경계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고 해보자. 먼저 다음의 식처럼 평균치에서 KS를 뺀 값, 즉 하위 5% 집단의 경계치 값은 설계 기준 강도 FCK보다 크거나 최소 같아야 하겠지. 경계치의 값인데 설계 기준 강도보다 작으면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나올 확률이 5% 이하라는 전제를 만족시킬 수 없을 테니까, 여기서 K값은 실험에 의해 1.64가 된다고 하니 K를 1.64로 치환해주면 다음과 같고, X바 값을 다음과 같이 앞으로 빼주면 다음의 식과 같아지겠지. 이제 좌우 변을 FCK로 나누고 다시 1-X바분의 1.64S로 나눠주면 다음의 식이 되겠지. 여기서 X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CR, 즉 배합 강도라고 할 수 있으니 FCR 배합 강도로 치환해주고, X바분의 S는 변동 개수 V를 100으로 나눈 값과 같으니 이 또한 치환을 해주면 다음의 식과 같고, 마지막으로 배합 강도 FCR을 설계 기준 강도 FCK로 나눈 값은 증가 계수 알파와 같으니 알파로 치환해주면 증가 개수 알파는 1-1.64 곱하기 100분의 V분의 1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식이 바로 증가 계수와 변동 계수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어. 이 관계식은 증가 계수와 변동 계수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 넣으면 매우 좋은 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증가 계수와 변동 계수의 관계식을 통해 증가 계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파 다시 V 곡선, 즉 증가계수 다시 변동계수 곡선에서 증가계수를 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현장에서 압축강도 시험값의 변동이나 과거의 경험과 실적에 따라 예상되는 변동계수 V를 정한 후 이 알파 V 곡선상 변동계수 V 값에 해당하는 증가계수 알파를 구하여 설계기준 강도에 곱하면 손쉽게 배합 강도를 얻을 수 있겠어. 시험에 증가계수, 변동계수 출제 시 이 알파 V 곡선을 대략적으로라도 넣을 수 있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지. X, Y 축상의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아도 좋으니 곡선을 눈에 익혀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